자, 국어의 역사를 공부합시다. 우리 국어사 파트예요. 국어의 역사.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 중세국어 국어사 파트를 제일 좋아해요. 야, 정말로. 내가 그 국어로 이제 뭔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진짜 큰 영향이 이 중세국어 공부하면서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와,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다고? 알면 할수록 막 신비하고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막 그런 존재예요. 사랑인데?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걸 또 국어의 역사, 이 국어사 파트를 알고 나니까 좀 전체적인 국어에 대한 또 이제 뭐 이해도나 지식도 이게 좀 난 생겼던 것 같아. 관심이 생기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국어의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왕이라던가 국가라던가 이런 기준으로 나누죠. 그럼 국어의 역사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에 따라서 나눠야 될까? 국어의 역사. 그럼 이거는 국어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국어라는 건 뭐니? 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말의 관점. 말. 홀스 말고. 언어의 관점으로 보는 거, 언어. 언어의 관점으로 보세요. 언어의 관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언어의 관점으로 우리는 크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네요. 자, 고대. 그럼 고대는 언제 시대를 얘기할까? 한글 창제 전. 한글 창제 전. 그리고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어떤 나라? 중국. 한국. 한국이 어떤 나라? 우리말이야. 중국말이랑 우리말이랑 전혀 다르지. 고조선. 삼국. 고조선 다음에 삼국시대. 그리고 누가 통일해? 신라. 자, 신라의 수도는 어디야? 경주. 경주는 지금 어디에 있어? 경상도 밑에. 저 밑에 어디? 경상도. 경상도에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때 그러면 신라 시대에 우리 표준어는 어디 말이 표준어야? 경주 말이 표준어라고 해. 알았어, 얘. 맞나? 경상도 말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니래요. 어?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건 약간 북한 쪽. 그거는 저희 강원도 말 같은데. 알았지. 뭔가 이게 억양도 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 기록 보면요,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 특히 고구려랑 신라랑 말이 안 통한 경우가 있었대. 약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망하고 나서 고려. 오, 우리 후삼국은 건너뛰네. 잘했어요. 필요 없거든. 자, 그럼 고려는 어디가 수도였어? 고려. 개성. 네. 개성은 지금 어디? 서울.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 지방. 경기도. 경기도 북부에 있잖아. 개성 어디 있는지 아니 혹시? 몰라? 자, 여기 봐봐. 파주는 어딘지 아니? 일산 지나서 파주? 우리가 지금 여기 의정부 여기 있잖아. 의정부 우리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왼쪽 위로 올라가면요, 이제 파주라고 하는 그 북쪽 북단 마을이 나와요. 여기 살짝 지나잖아? 그럼 바로 개성이다. 여기가 개성공단이다. 여기가 개성이야. 여기가 개성. 오히려 여기 파주 입장에서 문산이나 파주라고 하는 이쪽 지역 입장에서는요, 서울보다 더 가까워요. 여기 써있네. 개송. 그치? 개송. 자, 그러면은 여기는 경기도 지방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한번 나눠야 됩니다. 뭐를요? 언어의 역사를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얘기했지. 표준어가 달라진 거야. 이해됐어? 자, 나라의 건국과도 영향이 있겠지만 표준어가 달라질 때 언어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시기 구분을 해줘요. 그럼 자, 옛날에는 경준말, 신라 시대의 요 말이 중심이었대를 우리는 고대국어라고 하고요. 한글 창제 이전이 아니야. 고려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디 말이 중심이야? 경기도 말이 중심이야. 그럼 여기를 이제 고대 다음에 무슨 시대?
중세시대라고 해요. 중세국어. 자, 근데 또 고려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느 나라가 조선이 나오지? 그럼 조선부터 또 중세 2차 중세국어인가? 아니에요. 나라의 건국과는 무관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언어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 한글 창제지. 그렇지. 한글 창제. 한글 창제 몇 년? 1433. 1443. 그렇죠? 반포는 3년 뒤 1446.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눠서 한글 창제는 어느 대왕 때? 세종 때부터 여기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해요. 후기 중세국어. 그럼 자연스럽게 고려 시대를 전기 중세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말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세국어를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러면 자, 중세 다음에는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니? 중세 다음을. 근대라고 하지. 그러면 근대국어는 언제일까? 나라가 망했을 때일까? 일제강점기부터인가? 자, 조선 후기. 그래, 조선 후기 요 사건, 아주 큰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지. 외란과 호란. 자, 그러면 외란이 일어나고 호란이 일어나면서 우리 말이 바뀌었다고요? 왜? 외국 말들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지. 청나라 와서 중국말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하지 않겠니? 사람들이 그걸 안 배우겠니? 그치? 임진왜란 우리 막 이렇게 쑥대밭이 됐는데 나라가 쑥대밭이 돼갖고 막 일본이 여기다가 막 몇 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영향 안 받았겠니? 그래서 그 이후에 근대국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뭐 국외음화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원순모음화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어쓰기 아니라 끊어쓰기 있지.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끊어 적는 거 그런 것들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 변화들이 이제 근대국어에서 일어나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현대국어는 언제를 시점으로 잡을까? 언제를 좀 시점으로 잡을까? 일제 이후? 그럼 광복이잖아.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 돼. 일제 그 앞으로 당겨야 돼. 대한제국의 말미. 독립신문이라고 배웠지? 네. 그 독립신문이 발간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국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때부터 언문일치가 일어나거든. 언문일치라는 건 뭘까? 언어와 문자를 서로 일치시켜서 좀 얘기하라고. 지금 우리야 똑같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말은 말대로 하고 글은 글대로 쓰고. 글은 그러면은 어떤 체로 많이 썼냐면은 한문투를 많이 써서 그래. 그래서 되게 우리 현학적 표현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요 시대적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뭐 나라의 건국과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언어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해준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차자라는 단어가 뭐니? 차자 표기. 빌리다 차. 자는 글자. 어디에서 무슨 글자를 빌려왔을까? 중국에서 한자를. 그렇지, 중국에 있는 한자를. 그럼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따 나중에 우리 중세국어에서도 계속 나오는 건데, 자, 우리말을 국어라고 하죠. 네. 그럼 우리말을 표기해주는 수단, 글자를 뭐라고 하지? 한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옆나라 땅덩어리 넓은 나라를 뭐라고 하지? 중국어. 그러면 여기는 중국어라고 하죠. 네. 그 중국말을 중국에서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를 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자, 저기 오른쪽에 우리 섬나라. 일본. 그럼 일본의 말을 일본어라고 하고요. 글자를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나라고 하잖아. 그치? 가나 문자. 요 관계 이해됐어? 그럼 자, 글자를 빌려서, 어떤 글자를 빌려서, 한자를 빌려서 어느 말을 표현해 줬다고? 국어의 말을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자 표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 한문 테스트 하려는 건 아닌데 요 정도 한자는 그래도 읽지 않을까? 그리고 요 글자 아니? 안 해.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지금 우리말을 내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글이 없었을 때 요렇게 우리는 글자를 읽었거든요. 읽기는 했어. 그렇지? 그러면은 저는 무슨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요 두 글자를 썼을까? 산에서 밤에 네야. 어떻게 알았어? 왜야? 뭐야? 이 말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뭐야? 뭐야? 자, 의미로 읽었어요? 이 산의 의미로 읽었어요? 아니지. 밤의 의미로 읽었어요? 아니죠. 그냥 뭐만 빌려왔어요? 소리와 뜻만 빌려왔어요. 그렇게 그냥 빌려다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랑자가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해, 사랑. 그냥 글자만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만 해준 거야. 자, 그런 표기를 뭐라고요? 차자 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차자, 차자. 자, 그런 가운데 신라시대에서는 이런 차자 표기가 다소 좀 법칙화가 생기는 게 향찰이에요. 향찰. 향찰 표기. 그렇지. 향찰 표기를 통해서 문학을 쓰면 그 작품을 뭐라고 하지? 오케이, 향가, 제막매가. 그런 작품들이 이제 향찰로 쓰인 작품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향가의 원문을 보면은 그 글자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지. 아까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뇌야라고 썼는데 우리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무슨 말일까? 밤에 산에서 놀았다는 얘기일까?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차자 표기 정도는요, 그냥 그 글자 소리를 빌려 적었다라는 정도예요. 알겠지? 학교에서 깊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깊게 들어간 학교들은 차자 표기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 줄게요. 안 들어가는데 여기 아직 안 자, 이어서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되는 메인 파트가 여기 한글 창제 이후의 중세국어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표기법, 동그라미 표기법. 표기법. 자, 뒤로 가면요. 음운. 표기법 하나, 음운 하나. 단어. 표기, 음운, 단어. 표기, 음운, 단어.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요 문장의 변화, 문법. 여기 문법이라고 할게요. 문법 요소. 문법 요소. 요 정도? 자, 문법 요소 비교해야 되고요. 어휘, 단어 비교해야 되고요. 앞에 가서 의문에 대해서 비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표기법에 대해서, 표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크게 보면 몇 가지? 여기다 적어볼까? 빈데다가 앞쪽에 응?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자, 표기, 의문, 단어, 문법 요소. 요 정도에 있는 내용들로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그 개념 정리를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강독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뭐 1학년 때 많이 했던 적도 있고, 아직도 영상 살아있으니까 영상으로 가름할게요. 뭐 그거 강독 안 하실 거 아니야, 학교에서. 나란 말싸미 이런 거 안 읽으시지. 그치? 읽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표기법부터 쭉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표기법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요,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뭘 이어 적는다는 얘기일까? 뭘 이어 적는다는 얘기일까? 소리 나는 대로. 그치, 이어적기는요, 소리 나는 대로. 중세국어에서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일어나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니? 자, 꽃을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야? 꽃칠로 발음을 하겠죠. 꽃칠로. 그러면 자, 요렇게 쓰면 이상한데요, 선생님 맞춤법 안 맞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는다고요. 알겠죠? 꽃칠로 발음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게 이어적기. 조금 어려운 말로요, 연철이에요. 연철. 철이라는 게 쓰다. 아니, 적다. 미안해, 쓰다 아니야, 적다야. 쓰다랑 적다랑 달러. 쓰다랑 적다랑 달러. 여기서 봐봐. 이어적기. 이거를 연철이라고 하고요. 이어쓰기는 아까 얘기한 게 있었는데 달라요. 개념이 완전 달라요. 철자가 이렇게 막 뭔가 적어내는 거. 연서법은 그래서 이렇게 순경은 비읍 요거고, 이어적기 연철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란 말싸미 어떻게 쓰니? 싸미 이렇게 하지? 네. 원래 요 미음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이어적기가 중세국어에서 일어나고요.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일어나고요. 거듭적기라는 건 뭘까? 거듭적기. 두 번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 두 번 적어줄 때는 말싸미를 어떻게 적어줘야 돼? 여기 미음, 여기 미음 이렇게. 이게 거듭적기. 이거 비교하나 문제도 나와. 끊어적기는요, 형태소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말쌈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적니? 그렇지, 끊어적기 하고 있죠. 끊어적기 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밝혀서 적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우리 맞춤법의 기본 원리죠. 자, 하나 더 표기법 오른쪽 아래 팔종성법이라고 있습니다. 팔종성법 오른쪽 아래 팔종성법. 자, 표기법에서 얘기했어요. 자, 팔종성법은 종성을 표기할 때는 몇 가지로만 쓰겠다? 8가지로만 쓰겠다. 가느다란 물방울 아니에요. 그냥 기억부터 이응까지예요. 가느다란 물방울 아니라 쭉까지 쭉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봅시다. 밑에 요 이응의 표지, 이거 무슨 이응? 예디응이 쓰였어요. 어릴 때는 이름 이렇게 쓰라고 서예체지. 예디응이 쓰였어요. 자, 요거는 그럼 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예디응은 있어. 예디응은 있고요. 아까 아설 순치 후 할 때 요 이응 있지? 얘가 소리가 없는 이응이야. 그럼 요 이응은 언제 쓸까? 소리가 없는 이응인데. 받침에서도 쓰여요. 맞아요. 초성에서도 쓰여요. 맞아요. 받침에서 쓰여도 맞아요. 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뒤에서. 아니다. 미안해. 하나만 또 앞으로 가서 얘기하죠. 이따 여기서 다 정리할 건데, 잠깐만, 내가 안 넣었나? 야, 나와. 아, 여기 되게 조그맣게 넣었구나. 아유, 여기 자, 미안해요. 여기 뒤로 쭉 와서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세국어의 자료 탐구에라고 하는 여기다가 하나만 간단하게 적고 갈게요. 거의 뭐 마지막 페이지 전이야. 마지막 여기 올바른 문장 표현 전에. 다 1학년 때 공부했을 거예요. 자, 요거 어떻게 읽니? 그만. 자, 야, 요 글자 아니 우리 어떻게 읽어? 요 글자. 현대국어로 왜 다들 중세국어로 새로 읽잖아, 그렇지?
세종할 때 세종으로 읽잖아요. 그쵸? 근데 밑에 무슨 이응이, 어떤 이응이 쓰였는지 볼까? 요 이응 쓰였죠. 여기 이응. 네. 근데 이 이응은 지금 현대국어에서 우리가 발음이 있는 이응이에요? 없는 이응이에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요 이응은 소리가 없는 이응이에요. 왜 썼을까? 자, 요거에 대해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쓸게요.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 그렇더라. 정운. 정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해석하자. 동국은 동쪽 나라. 동쪽 나라는 어딜까? 동쪽 나라, 중국의 동쪽 나라.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야 되는 정운, 정자가 바른, 운자가 소리, 바른 소리. 우리나라에서 표현해야 되는 바른 소리, 뭘 표현할 때? 한자음을 얘기할 때. 한자음은 그러면은 중국의 말과 우리의 말은 서로 다를 거예요. 그쵸? 많이 다르죠? 그럼 뭐가 이제 가장 크게 다르냐면요. 우리 조선은요, 국어는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 여기 성모라고 적혀있지. 여기는 음모라고 적혀있지. 성조라는 건 뭘까? 우리 국어에서도 옛날에 성조 표현 있었지. 그치? 음의 높낮이. 그럼 성조는 글자의 영향은 아니고 높낮이니까 일단 제껴줍시다. 그럼 자, 성모와 음모가 중국어는 성모와 음모가 있어요. 자, 그럼 중국어는 성모와 음모가 있으니까 국어의 발음으로는 중국어를 발음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아, 그냥 글자가 어려운 거 말고 왜 어려울까? 높낮이 그건 성조고 왜 어려울까? 지금 내가 여기 다 힌트를 줬어. 국어는 몇 성 체계? 삼성. 중국어는요? 이성. 그렇지. 얘네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 비어 있어. 여기가 하나 비어 있어. 메꿔줘야 돼. 그래서 그 메꿔주기 위해서 아까 소리 없는 이응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는 그냥 초성과 중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얘기들을, 글자들을 이 성모와 음모에서 특히 음모는요, 밑에 받침 소리까지 항상 딸리는 소리거든. 이, 을, 사, 스, 지, 바, 조, 슈. 그러니까 항상 이 받침 소리에 대한 느낌이 우리 종성이 없는 글자라도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표기를 해준 게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예요. 표기법에 하나 넣어주세요. 알겠지?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요.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 이해됐니? 네. 근데 이것도 금방 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금방 사라져. 몇 년 안 쓰고. 아. 몇 년 안 쓰고 사라져. 왜냐면 밑에 한번 볼래요? 자, 1459년에 세조시대 때는 썼던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가 밑에 한번 가보자. 한 100년 정도 지났네요. 소학원에서는 자, 공자라고 썼지 그냥. 네. 그럼 여기 원래 무슨 글자를 넣어줘야 돼? 공장. 이렇게 이응을 넣어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써줬어 안 써줬어? 안 써줬어요.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를 쓰지 않는다 라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또 처리하자. 표기법, 뭐 이거는 의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표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앞에 점 찍는 거 방점을 찍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방점 찍다라는 거. 자, 방점은 뭘 표현해 주려는 걸까? 점. 방점은요 소리의 높낮이에요. 그럼 방점은 몇 개 찍혀 있는지 한번 볼까? 한 개, 두 개, 0개. 없는 거 여기 앞에 글자로 읽는 거야. 여기 쌈은 없지? 네. 미는 하나 있죠. 네. 그럼 지금 표기가 세 가지 수단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 방점은요 소리의 높낮이 세 가지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낮았을 때의 소리, 올라갈 때의 소리, 낮았을 때의 소리, 올라갈 때의 소리, 그리고 아예 높게만 내는 소리. 하나 더 있어요. 뚝 떨어지는 소리. 그러면은 자, 낮았을 때를 우리는 평평하게 내는 소리라고 해요. 평성. 자, 크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소리를 높여서 내는 소리를 거성. 자, 올라가는 소리예요. 올라가는 소리예요. 상성. 점을 찍을게요. 평성은요, 안 찍어줍니다. 거성이 하나예요. 상성이 2개. 올라가는 느낌으로 얘기해줘야 돼. 지금 요 상성으로 찍힌 이런 단어들은요, 현대 국어에서 장음으로 발음나요. 장음. 아, 눈에 눈이 들어갔어 라고 할 때 그런 장단의 표시가 요 상성에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소리를 우리 입성이라고 하는데, 입성은 요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금방 끝내는 소리.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그래서 금방 끝 닿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만 알고 있고요. 점의 개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 소리 내보자. 갑자기 2년 전 데자뷰가 일어나네. 2년 전 데자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자. 요 구절. 요 구절을 우리가 막 높낮이를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거든. 자, 나는요, 높이가 낮아요. 랏은요, 높아요. 말은요, 올라가야 돼요. 쌈은요, 낮아요. 미는요, 자, 발음. 하기 싫구나. 나라, 말, 쌈이, 딩기, 딸, 그만해. 재밌지? 이거 근데 발음 한번 해봐. 속으로 해봐야 돼. 알겠지? 혼자서 해봐. 그래 안 헷갈려. 알았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앞으로 좀 넘어가서, 잠깐만 또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표기법에서 팔종수법 얘기했고, 표기법,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의문의 변화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의문이 자음 같은 경우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있다라고 하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고대 국어 시절에 신라 시대에는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밖에 없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모르지 근데 된소리 있었을 수도 있지. 자, 그럼 중세국어 시절에는요, 중세국어는 이때부터 중세국어는 뭐 고려 시대에 잠깐 제껴놓고 그냥 세종대왕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는 의문으로서 자음이 누구누구 있었니? 우, 즈,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요 순경음 비읍은 얘들아 창제 글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창제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의문으로서는 존재하죠. 왜? 이런 소리들이 우리는 들렸으니까. 세종대왕은 들었으니까 이걸 표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내가 이런 자막 붙일 때 되게 싫어했는데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야, 뭐 노홍철의 그 스 발음 갖다가 스릴 있어 이렇게 안 쓰고 이걸 어떻게 쓰니? 스릴 이렇게 쓰잖아. 안 그래? 그러면은 이 스릴 있어의 이 소리를 우리는 구분을 해갖고 이렇게 막 썼다는 얘기야. 그럼 이 글자는 T와 그냥 H 있는 글자로 만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세종대왕도 이 비읍과 이응으로 만든 글자야. 알겠죠? 이거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있었던 글자를 그냥 붙여서 사용한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자, 이때 이제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 또 체크. 어두자음군. 자, 그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요 소리 비읍, 디귿, 비읍, 시읒.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지? 비읍, 디귿, 비읍, 시읒, 합용병서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관점을 볼게요. 비읍, 시읒, 쌀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요 글자에 대한 표기로 생각을 하면은 무슨 법? 합용병서. 근데 실제 얘가 소리가 있었다면서요. 그래, 소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두자음군. 자음군이라는 말은 뭐니? 자음은 남성이고 모음은 여성이라서 군자를 붙였어요.
군중할 때 군. 군중할 때 군. 얘들아 우리 어디서 나와 자음군? 의문의 변동에서. 자음군 단순화에서 나오잖아. 무슨 말이야? 겹받침이잖아. 네. 그치? 근데 여기선 받침이 아니지? 어두는 어디야 어두? 말머리. 말머리 초성에 이렇게 소리가 두 개 올 수 있었대. 헉, 그렇구나. 신박한데? 그럼 사실 이것도 얘들아 우리 어두자음군 있었잖아? 어떻게 써야 되니? 스프링 어떻게 써야 돼? 어두자음군 있었으면 스프링. 이렇게 써야 돼. 몇 음절짜리로 바뀌어? 한글. 1음절짜리로 바뀌어. 원래 근데 우리 몇 음절로 발음해? 3음절로 발음하지. 그치? 스프링 이렇게. 편지 말로. 우리 현지 발음. 왜? 스프링. 스프링.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근대 국어는 안 들어가지만 비교만 하세요. 뭐가 일어나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자 근데 이때 국외음화가 이건 우리 수능을 위해서 알고 있자. 국외음화의 조건 기억나니? 얘들아 국외음화의 조건 뒤에 디귿과 아 티읕이 더하기가 아니지. 형식 형태소 이 혹은 반모음 이 소리에서 일어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소리지. 네. 얘들아 요 티다가 치다로 바뀌죠. 네. 이거 형식 형태소 2인지 생각해봐. 네. 아. 지키다는 지키다거든요. 기다. 자 이거 그러면은 뭔가 형식 형태소 이 소리에서 일어났니? 아니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근대 국어의 국외음은요 형식 형태소의 그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음절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거 되게 큰 특징이야. 근데 뭐가 하나의 음절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거. 현대 국어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일어나지. 잔디 어떻게 발음해? 잔디? 아니지? 하나의 음절 안에서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안 일어나지. 근데 옛날에는 구리음화가 근대 국어에서는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요거 알고 있으면 혹시나 중세국어 지문형 문제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하잖아. 자 그리고 순경음 비읍, 반치음, 여린이웃도 모두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아까 우리 없어진 글자 뭐뭐 있었다고? 자음에서 창제 글자인데 없어진 글자. 반치음. 오케이. 모음에서는요 아래아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 구기음화가 음. 하는 음절에서 일어나는 게 중세국어, 요 근대국어. 근대국어에서는 한 음절 안에서도 일어나요. 현대국어에서는 절대 안 일어나는데. 중대 때는 아예 중세 때는 아예 없었고요. 중세 때는 국외음화 없었다. 그러면 자, 우리 없어진 애들이 뭔가 영향을 미친다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없어진 애들 누구? 순경음 비읍 소리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요 표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현대국어에서 무슨 불규칙? 비읍 불규칙. 추워, 더워, 덥다. 추워, 더워, 도와, 구워. 요 단어는 그럼 어떤지 한번 볼까? 얘들아 요 굽다가 나 팔이 굽었어 얘들아. 팔이 굽어버렸어. 이거는 어로 변하니 안 변하니? 비읍 불규칙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 비읍은 얘는 그냥 비읍이었고 여기서 요 오나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는 단어를 보니까 순경은 비읍의 받침이었다 정도. 몰라도 괜찮아. 자 반치음은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현대국어에 뭔가 흔적을 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옷 불규칙의 단어들. 얘들아 요거 무슨 글자니? 기본형은 어떻게 써야 될까? 짓다겠지. 왜? 옛날에는 뭐 어떻게 썼으니까 밑에 있는 받침을 어떻게 썼다고? 연모
연철. 그치, 연철에서 쓴 거니까. 연철. 연철에서 쓴 거죠. 근데 우리 요거 시옷비 규칙 어떻게 일어나? 짓다 활용하면 지어. 그냥 없어져 버리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불규칙 활용도 도비스 우르러요 이게 기억이 남잖아. 안 남니? 나만 남는 건가? 자, 이제 모음 부분 갑시다. 앞에서 자음에 대한 소리 얘기했으면요. 이제 모음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래아가 없어졌습니다. 아레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레아가 16세기에서 그리고 18세기에서 넘어가면서 한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얘들아 어느 음절에서 일어나는지 봐봐. 둘째 음절이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음절이 없어져요. 첫 음절. 근데 얘가 소리는 없어지는데 옆에다가 소리는 없어지지만 표기는 19세기까지는 이어져요. 이미 소리는 없어져갖고 소리 발음하기가 힘들잖아. 아, 오 가운데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다른 소리로 넘겨버리는데 표기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19세기 뭐 19세기 1900년대 초기만 보더라도 2000년대 쓰면 난리 나지. 그래서 그때까지 보면요 표기는 있어요. 근데 이 표기를 쓰지 말자라고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독립신문. 독립신문에서는 띄어쓰기 해야 되고 언문일치 해야 되고 또 아래아 표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현대국어의 시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음절에서의 이 아래아는요 주로 의로 보내요. 뭐 100% 의로 간다는 아니에요. 한 70%. 그리고 첫 음절의 아는요 뒤에 아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요거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마음. 그럼 누가 먼저 바뀌었을까? 음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아로 간 거겠죠. 그래서 뒤에가 먼저 바뀌고 앞이 두 번째로 바뀌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이라는 단어. 자, 밑에 단모음화라고 하는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밑에 볼게. 자, 이제 아래아가 없어지니까 아래 하 아니고 아래 아야. 아래 아 소리야. 소리야. 알겠지? 아래 하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요렇게 썼던 이 글자에서 자 여기 보자. 요게 어가 아니지 보니까. 네. 아래 아예요. 아 소리에 뒤에 뭐가 결합했어요? 이가 결합했어요. 그럼 이렇게 결합하니까 우리는 에로 발음하게 돼요. 그럼 다시 중세국어, 지금 여기는 근대국어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에 소리는 어떤 소리와 어떤 소리의 결합이야? 아 플러스 이로 끊어서 읽어줘야 돼요. 아이 이런 식으로, 저희 이런 식으로, 아이 저희.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이 몇 개 없거든요. 자, 단모음을 그러면 옆에다가 좀 정리할게요. 중세국어의 단모음. 근데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냥 정리 두 번 하죠 뭐. 자, 중세국어의 단모음은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뉩니다. 요거 맞춰주는 걸 무슨 조화라고 하죠?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그럼 양성모음은요 요거 아래야.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국어에서도 양성모음 오른쪽으로 보내면 양성모음이고 위로 보내면 양성모음이지? 요거에 대칭시켜볼까? 대응시켜볼까? 오는 우가 반대가 될 거고 아는 어가 반대가 될 거예요. 아래아에 대응되는 음성모음은 뭘까? 그럼 이제 하나 모음 하나 남았네. 사람 천지인은 어디 갔어요? 얘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단모음은 몇 개? 7개. 현대국어 단모음 몇 개니? 키위제 금붕어 좋아. 10개지? 네. 그럼 자 몇 개가 늘었어? 3개. 3개가 늘었지? 그럼 여기서 3개 늘었대? 에와 에, 왜와 위. 4개 늘었는데? 이러다 하나 빠졌어. 그렇지.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서 하나 빠지고 난 후에 4개가 더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네 개도 애와 애가 먼저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와 위가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단모음은요.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거. 원래는. 넘어가면 요 모음 추이는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모음 조화인데, 요 모음 조화 같은 경우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 아까 아래아가 금방 사라져요. 소리가 16색이 되고 18색이 되면 이미 소리는 없어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음 조화가 지켜지니 안 지켜지니? 잘 안 지켜질 거예요. 그래서 모음 조화에 물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 해도 모음 조화에 물란이 일어난다. 물란이라는 거는 어지럽히다 라는 거죠. 모음 조화에 물란, 어지럽히다. 자, 중세 국어에서는요, 국외음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근대 국어에서 진짜 어디 뭐 사방팔방 다 일어나요. 그냥 디귿과 이만 결합하면 다 지로 바뀌어요. 자, 원순모음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처리해보자. 얘들아, 원순모음 무슨 말이니? 원순모음. 입술이 동그란 모음. 뭐가 있어? 그래. 원순모음. 우리 전설모음에서 원순모음 2개 있고 후설모음에서 운선모음 2개 있잖아. 그러면 자, 뒤에 화가 붙었네. 바뀌었어. 뭐가 뭘로? 원순모음이 아니었던 애가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한번 키위제외 금붕어 좋아 써보자. 키위제외해 금붕 어조아. 자, 그럼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면 앞에 있는 애가 뒤로 가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의에서 우로 가는 거.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그러면 얘는 평순모음에서 원순모음으로 바뀌었죠. 자, 원순모음화가 언제 일어나면 중세국어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대국어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로 바뀌어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풀도 마찬가지예요. 불풀이 불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의 소리가 우 소리로 가는 현상, 원순모음화가 근대국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양난 이후에 또 병자호란 이후에. 자, 아까 성조에 대해서는 우리 방점 얘기했었죠. 이 방점을 찍어서 소리를 높낮이를 나타내 준다. 다시 한번 또 적어볼까? 방점은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지만 소리의 높낮이 낮은 데에서 올라가는 소리에서 높은 소리에서 뚝 떨어지는 소리. 낮은 소리는 평성, 위에 있는 거는 거성, 올라가는 상성. 점 없어요? 2개 찍어요? 하나 찍어요. 알겠지? 네. 안 어렵지? 네. 근데 요것도 금방 사라져. 16세기에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요 성조 같은 경우 우리 방점 찍는 거를 그 일부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인데 뭐 견해 동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야, 이거 사실 우리 이 성조 찍는 거, 방점 찍는 거는 그냥 중국어 성조 나타내 주려고 세종대왕이 찍은 거야. 이렇게 막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방점 찍혀 있는 거 보면 꼭 중국어에만 찍혀 있지 않았지? 아까 나란 말썽이 할 때. 그렇지? 그냥 우리 고유어에도 막 찍혀 있거든. 그럼 이 성조는 왜 그렇게 우리 높낮이가 왜 있었을까라고 해서 중국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박하는, 중국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조를 찍었어라고 하는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들은요. 자, 우리 중세국어 이전에는 어디가, 고대국어는 어디 말이 우리 표준어였어요? 고대국어는 아까 얘기했지. 고대국어는 어디 말이 표준어였어요? 신라. 신라는 어느 지역? 경상도. 경상도 말은 억양이 어때요? 했다 아이가. 기억나지 않나? 그러니까 억양이 있어 없어? 네. 높낮이가 변동이 심하지?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이 있을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단어에 대한 변화 한번 좀 봅시다. 이거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뜻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단어는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죠. 네. 끝. 근데 의미도 변해요. 네. 자,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기준을 봐야 돼. 어디에서 어디로? 중세 기준에서 어디로 오면서? 현대로 오면서. 자, 중세에서는 적었는데 현대에서는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가지라는 단어. 옛날에 바가지는요, 실제 그 조롱 박을 따갖고 거기를 박박 긁어서 써야 돼요. 근데 요새는 야, 한 바가지만 하면은 꼭 그 바가지가 아니라 뭐 플라스틱 바가지, 쇠 바가지 다 의미하지.
그래서 그런 확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확대라는 단어는 많이는 없어.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축소는요, 중세 국어에서 넓은 의미를 쓰다가 지금 좁은 의미로만 쓸 때. 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도, 생물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은 동물만 얘기하지. 짐생. 이거 불교 용어에서 생물을 다 의미하거든. 또 있어요. 축소되는 거. 놈이라는 단어. 옛날에는 모든 사람. 근데 지금은 야 이놈아 앞에 봐! 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어떻게 써? 비속어로 쓰지. 그러니까 의미 모든 all people에서 비속어로 쓰는 거. 또 얼굴이란 단어 있어요. 얼굴. 우리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세라 송민국에서. 이 얼굴은요, 우리 모습, 전체 모습이에요. 실루엣 같은 경우. 전체 모습이지만 지금 얼굴은 어디만 의미해? 얼굴 앞면, 남만 의미하지. 그치? 페이스, 여기만 의미하지. 말씀이란 단어도 있네요. 나랑 말씀이 할 때. 그치? 모든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겸양의 표현에서만 쓰이죠.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변화하는 거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언어는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언어는 변화를 일으킨다. 자, 의미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동하다, 요 씩씩하다라는 단어는 엄숙하다라는 단어예요. 엄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굳세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어리다 나오죠. 그리고 어여쁘다 나오죠. 예쁘다, 어리다. 아우, 어리고 예쁜 녀석들. 어리다는 옛날에는 어리석다.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어여쁘다는 옛날에는 가엾다, 불쌍하다. 지금은 귀엽다, 이런 느낌 정도로 쓰지. 근데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때? 나이가 어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고맙다. 또 어여쁘다는 어때? 우리가 막 크고 웅장한 거 같다가 예쁘다 이러지 않지? 예쁜 사람들, 예쁜 것들 보면은 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갖고 막 가엽지 않아? 장원영. 장원이나. 막 말라 비틀어져 갖고 막. 그치? 뭐 그런 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단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단어 한번 꼭 봐주세요. 하다라는 단어. 하다와 허다를 구분해야 돼요. 오른쪽에 하다와 허다. 자, 두의 느낌은 누구니? 두. 허다. many. 하다. 알겠지? 하도아이샤. 많기도 많구나. 근데 이게 뭐 소멸됐다고는 하는데 나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갈 때 짐 한 짐 싸지 않니? 한 짐 싸잖아. 한 짐이 아니고 한 짐 싸잖아. 안 그래? 어? 안 써?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 생활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다마처럼 막 틀려버려. 전 안 그런데요, 막 이러면서. 야, 한 짐 싼다고 안 그래? 한가득. 한가득? 그래, 그때 한. 그러면 그건 무슨 가득이야? 매니라는 느낌이 있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에 나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와이프는 옷을 다 챙겨가고 싶대. 나는 그냥 나 가서 사자. 근데 내가 이기겠니? 방에 한가득 썼지? 그럼 갈 때는 꾸역꾸역 뭐 이렇게 캐리어도 뭐 무게에 따라서 돈 내더라고. 무게를 맞춰서 갔거든. 근데 올 때는 오버차지라고 해갖고 몇십만 원 냈어. 어디 가셨는데요? 괌 6박 7일로 갔다 왔어. 자, 여기도 봅시다. 즈문, 가란, 뭐 이런 단어들 우리 별로 안 쓰죠. 의미 단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집이란 단어가 뭐니? 겨집. 계집이. 그렇지, 계집. 그렇게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단어 중에서 히읗종성 체언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들 있니 지금?
히읗으로 끝나는 체온 중에서 히읗으로 끝나는 글자. 없어요. 좋다. 아 히읗. 어? 히읗. 그러니까 히읗으로 끝나는 글자 있냐고. 히읗. 어? 히읗. 예. 그치? 얘밖에 없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의문의 변동에서 음절을 끝을 규칙할 때 얘밖에 없어. 근데 옛날에는요, 히읗 종성 체언이 히읗이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숨어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나. 뭐 할 때? 조사 만날 때. 그러면은 또는 단어가 형성될 때. 얘들아, 꽃기호 할 때 닭이에요, 분명히. 근데 얘가 수컷 닭이야. 우린 그러면 얘를 수닭이라고 하니? 왜 수탉이라고 해? 왜? 시읒이 숨어 있다가 누구랑 축약됐어? 그래, 디귿이랑 축약된 거야. 자, 그러면은 그래, 축약 알아야 돼. 당연히 다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 수탉만 이렇게 일어나면 불공평하지. 암닭이라고 하니? 아니지.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 히읗이 숨어 있다가 암탉으로 소리가 나죠. 축약, 거센 소리 대기. 큰일 났네. 근데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런 단어들 되게 많아요. 우리 바위를 의미하는 요 돌 있잖아, 돌. 석자도 돌 뒤에 히읗이 있어요. 그래서 야 돌탁. 돌과 물과 이렇게 얘기하면 돌화로 돼요. 산과 돌화 이래. 진짜로. 지붕도. 응? 지붕? 뭐라고요? 진짜. 뭐가? 집적이 우울했어. 어? 지붕. 집 플러스 그거는. 여기 우의 히읗. 자, 이해됐죠? 자, 밑에 어두장군의 흔적은 여러분들 잠깐만 넘어가시고. 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핵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정리할게요.